봄꽃이 피는 곳에 희망도 있다. 봄꽃처럼 화사한 희망을 법과 함께 드리겠습니다. 우리들의 법 김일중입니다. 꽃에 햇빛이 필요하듯 인간에게는 미소가 필요합니다. 여러분에게 웃음을 드릴 수 있는 법 알려드릴게요. 안녕하세요. 변호사 임지혜입니다. 인생은 꽃과 같고 사랑은 그 속의 꿀과 같다. 네, 오늘도 꿀 같은 데이터를 준비했습니다. 빅데이터 전문가 전민기입니다. 사람의 마음은 꽃과 같아서 때가 되어야 열린다. 지금이 바로 그때입니다. 법과 함께 여러분들의 마음꽃을 활짝 열어드릴 코미디언 김길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활짝! 네, 오늘 우리들의 법도 문을 열겠습니다. 오늘 오프닝은 정말 꽃의 향연이네요. 그죠? 꽃을 싫어하는 사람도 있을까요? 꽃 좋죠. 왜 네. 그런 얘기 저 너무 재밌게 봤는데 20대는 자기 얼굴 사진 프로필로 해놓고요. 네. 30대부터는 꽃이고 40대에는 이제 산이다. 아하. 프로필을 잘 관찰해야 되겠네, 진짜. 근데 어떤 꽃들 좋아하세요? 저는 개나리. 노란색? 개나리가 좋아요. 그래요. 딱 김기리 씨가 오늘 그런 옷을 입고 그런 오셔가지고. 예쁘네요. 예. 하지만 또 이제 봄이면 벚꽃이 가장 생각나는 봄엔 것 또 같아요. 벚꽃이고. 네, 그 노래도 있지 않습니까? 봄바람 휘날리 네. 여기까지 하도록. 자, 특히 정말 이 화사한 햇살 아래서 봄꽃을 보면 절로 희망이 솟아나는데 희망을 깨는 전화벨 소리가 있습니다. 바로 보이스피싱. 이 낯선 번호는 이제 잘 안 받게 되죠, 확실히. 낯선 번호 뜨면은 이제 정말 안 받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럼요. 그리고 이제는 워낙 이런 보이스피싱의 확률이 높고 하니까 사실 정말 받아야 되는 전화임에도 휴대폰 번호 아니고 내가 저장된 번호 아니면은 안 받게 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럼요. 근데 이 전화 금융 사기 피해자가 사기범한테 돈을 보내도 구제할 수 있는 방법 있는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그게 바로 이제 지급정지 제도라고 해가지고 속아서 돈을 송금하더라도 이제 신속하게 상대 은행에다가 이 피해금 지급정지를 요청하는 제도거든요. 네네. 근데 이걸 악용하는 신종 사기가 또 요즘엔 극성이라고 하더라고요. 이 뛰는 놈 위에 나는 놈 있다더니 그걸 또 악용을 해요. 어떻게 하는 거냐면 인터넷 쇼핑몰에 보면은 그분들이 이제 물건을 팔고 돈을 받는 계좌를 네. 이제 입력을 해놓잖아요. 그러면은 보이스피싱 피해자한테 그 관련 자영업자나 소상공인의 계좌로 돈을 보내라고 한대요. 네. 그래서 계좌를 묶어버립니다. 그런데 자영업자는 지급정지에 대한 이의 제기를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럼 이분은 이걸 사업적으로 활용해야 되는데 계좌가 동결돼서 2, 3개월간 입출금이 정지가 되고 모든 전자금융 거래가 제한돼서 본인의 사업하고 영업하는데 상당한 피해를 입는다는 거예요. 야. 이때 사기범이 짜잔하고 나타나가지고 지급정지 해제를 미끼로 해가지고 자영업자한테 돈을 요구하고 나서서 달아난 수법이 최근의 신종 사기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2, 3개월 동안 묶여 있으면 어마어마한 피해가 있다 보니까 사기꾼들한테 일부를 주고서라도 이 통장을 풀어 더 사업에 이용하시려는 거죠. 야, 머리가 왜 이런 쪽으로 이렇게 발달을 했을까요? 그러니까요. 이렇게 이걸 좋은 악용을 하네. 참, 그러니까 범죄하고 무관한 자영업자 계좌 거래가 안 되는 걸 오히려 악용해서 돈을 받고 풀어주겠다, 사기를 치는 거네요. 맞습니다. 그 간편 송금 서비스에서도 역시 같은 문제가 발생을 하는데요. 그래서 이번에 이 문제를 해결하는 법이 개정이 됐다고 합니다. 임 변호사님, 통신 사기 피해 환급법이죠? 그렇습니다. 지난 2월 1일에요. 통장 협박을 위한 그런 보이스피싱의 신속한 피해 구제를 위해서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이 통과가 됐습니다. 이런 경우가 정말 많았어요. 내가 전혀 보이스피싱에 관련된 사람이 아님에도 그 보이스피싱 피해금이 내 통장에 일단 한번 입금이 되면은요. 차차차차 우리가 그걸 얼린다라고 표현을 하는데 통장, 계좌가 얼어버리는 거예요. 예. 통장 전체가. 그러니까 이 피해금이 들어오면 일단 지급정지를 하는 게 맞겠죠. 그래야 그 피해자가 나중에라도 그 돈을 찾아갈 수 있기 때문에 일단 이 통장을 얼려버리는데 앞서 말씀 주신 사례는 전혀 이와 관련된 사람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금액이 들어오면 아무 통장 거래를 하지 못했던 이게 한참이나 이걸 소명하는 데 시간이 걸렸던 게 문제가 되어서요. 이 개정법에 따라서 이 피해자가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내가 가로챌 의도가 전혀 없었다. 나는 관련되는 사람이 아니다라는 거를 입증을 하고 그런 협박 문자 같은 것도 중요한 자료가 되겠죠. 그러면 금융회사에 이의제기 신청을 하면은 피해 금액과 관련 없는 나머지 내 통장에 있는 금액에 대해서는 바로 거래가 풀어지는 그런 법으로 개정이 되었습니다. 네, 근데 이 간편 송금 서비스를 이용하는 보이스피싱은 도대체 어떻게 사기를 치는 거죠?
그러니까 사기범이 피해자를 속여가지고 네. 바로 이 간편송금 계좌로 돈을 보내게 한다든지 네. 그리고 운반책의 은행 계좌로 송금을 받은 다음에 이 간편송금을 통해서 피해금을 다른 계좌로 돌리는 그런 어떤 범죄 수법입니다. 그래서 상대방 계정이나 그 전화번호 입력만으로 송금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 간편송금의 특성상 피해자가 범인의 계좌를 사실은 모르기 때문에 이 계좌 파악하는 데만도 시간이 상당히 오래 걸린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군요. 굉장히 지능적인데 이것도 역시 법으로 해결점을 찾은 겁니까? 그렇습니다. 우리가 간편송금 생각해 보면은요, 제가 우리 MC님 음. 계좌 몰라도요, 네. SNS 친구 같은 거 되니까 그 아이디만 가지고 바로 돈 입금해 줄 수 있잖아요. 아. 그럼 계좌를 모르게 되면은 내가 보이스피싱 피해나 뭔가 돌려받을 돈이 있을 때 네. 그 계좌에 지급 정지를 해야 되는데 이 계좌를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네요. 그래서 피해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시간도 오래 걸렸거든요. 네. 그런데 이번 법 개정을 통해서 이 간편 송금 업자 입출금 내역과 이제 금융회사가 실시간 정보 공유가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바로 보이스피싱 범인 계좌에 지급 정지 신청을 바로 또 딱 할 수 있고요. 피해금 환급도 훨씬 더 간편한 절차에 따라서 받을 수 있게 돼서 이 법은 오는 8월 초에 시행될 예정입니다. 근데 제도 하나를 만들어 놓으면은 그걸 또 다시 이용해서 금융사기를 치고 진짜 너무한 것 같습니다. 아니 이 보이스피싱 뿌리째 뽑아버릴 네. 아주 강력한 법들을 좀 만들었으면 좋을 것 같은데요. 그러게요. 이게 아무리 신종 보이스피싱 사기가 나온다고 해도 네. 우리는 법으로, 제도로 다시 맞설 수 있도록 저희가 좀 단단히 대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번 개정법이 잘 적용이 돼서 많은 소상공인 피해자들의 눈물을 좀 닦아줄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이어지는 특급 전문가와 함께하는 응답하라 21대 국회. 또한 많은 분들의 눈물, 또 생명을 지켜줄 아주 특별한 통과법이 기다리고 있는데요. 어떤 내용인지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화재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안 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불이 난 걸 뻔히 보고 있으면서 사람들이 도망가지 않는 이유가 저 불이 저 정도가 났으면 나한테 올 때까지 이 정도 시간이 걸리겠구나. 내가 불이 난 걸 알고 있다고 자신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화재라고 하는 것들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빠르게 또 더 위험하게 우리한테 다가온다. 소방대들이 막 급하게 출동하면 앞에 차 막고 있으면 차들도 막 소방차로 밀고 차가 걸리적거리면 유리창도 막 팡팡 깨서 네네네, 글로도 맞습니다. 이렇게 현장 활동에 대한 부분들을 인정해주는 사회적 분위기. 자, 만약에 화재가 발생했다. 그렇다면 소방차가 굉장히 빠르게 출동을 해야 하죠. 불을 빠르게 진압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건 바로 예방일 텐데요. 오늘 인간 소화기 같은 분을 모셨습니다. 이영주 교수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교수님 반갑습니다. 소방방재학의 교수님으로 계시는데요. 네. 이 소방방재학을 저희가 어떤 학문이라고 좀 소개를 하면 좋을까요? 예, 이걸 뭐 학문으로 말씀드리면 좀 이제 어려워하실 텐데요. 사실 이제 소방이라고 하는 것들이 이제 기본적으로 불을 끈다라는 개념이고, 근데 그 소방관들이 불을 끄거나 또 소방 활동의 예방이나 여러 가지 활동들을 하시는데 필요한 지식과 정보를 알려드리는 게 이제 소방학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다만 이제 최근 들어서는 다양한 재난들이 발생하고 또 여러 가지 소방관들이 불 끄는 것 이외에도 할 일들이 굉장히 많아지다 보니까
거기에 방제가 더해지면서 영역이 좀 더 넓어졌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통틀어서 소방방재학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여기는 단순히 이제 소방공학도 필요하지만 여기에 건축학, 또 재난관리, 또 행정, 또 법률 여러 가지 것들에 관련된 공부들을 하게 됩니다. 그렇군요. 별명이 있으시더라고요. 네. 소방계 맥가이버. 아, 맥가이버. 만능이라는 뜻이죠. 그렇죠. 그래서인지 또 작년에 굉장히 축하드릴 일이 있으시다고 대통령 표창을 받으셨다고. 아, 표창 받으셨습니까? 네, 선생님부터 이렇게 말씀해 주시니까 이게 좀 민망한 부분들도 있는데요. 사실 뭐 직접 제가 이제 소방 활동을 현장에서 하는 상황들은 아닙니다만 산불 관련돼서 뭐 여러 가지 안전한 정보라든지 정책들 다양한 활동들을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을 좀 좋게 봐주셨던 것 같습니다. 예, 사실 개인적으로는 뭐 제 개인의 이 영예라기보다는 현장에서 근무하시는 많은 이제 이 안전에 관련된 분들을 대신해서 예. 제가 받은 것이라 생각하고요. 조금 더 열심히 일을 해야 되겠다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야, 마치 수상 소감을 저희가 현장에서 들은 것 같은데 정말 맞는 말씀이시죠. 네. 네. 왜냐하면 산불 제 기억에도 뭐 양양 산불이나 우리나라의 큰 산불 너무 최근에 많았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쪽으로 좀 큰 역할을 하신 게 아닌가라는 좀 생각이 들고 21대 국회에도 그래서 좀 관심이 높았거든요. 화재 사고 좀 유난히 많지 않았습니까 최근에? 예, 뭐 최근에 작년 말부터 올해 초까지 아파트 화재들이 많이 발생을 하면서 많은 분들이 좀 이제 걱정도 하시고 왜 이렇게 아파트에서 불이 많이 나는 거야? 이런 말씀들도 하시긴 했었거든요. 또 사실 21대 국회 회기 안에 한 2020년도부터 최근까지 뭐 물류창고라고 하는 대형 화재도 몇 건이 있었고요. 그리고 또 소방관들이 순직하는 이런 또 대형 화재 사고들도 있었기 때문에 오히려 많은 국민분들이 화재에 대한 부분들을 조금 더 각별하게 인식하는 그런 이제 기간이 아니었나 생각이 됩니다. 그렇군요. 이게 불이라는 것이 한번 발생하게 되면은 인명 피해가 일어나는 확률이 너무 높고요. 그리고 정말 일파만파 번져나가기 때문에 피해도 극심하잖아요. 우리나라 현재 소방 안전 수준 어느 정도일지 좀 과거에 비해서 나아진 것 같다고 생각이 드는데 어느 수준인지 좀 여쭤보고 싶어요. 예, 사실 이렇게 화재가 사실 빈번하게 발생을 하고 또 우리가 매일 아침 뉴스라든지 뭐 이런 신문지상에 보면 이제 그날 화재가 한 번도 없는 날이 없을 정도로 이렇게 자주 발생한다고 느끼시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많은 국민분들께서도 우리나라 왜 이렇게 위험하지? 화재에 안전하지 않구나. 이렇게 이제 생각들을 하시지만 통계적으로 살펴보면 우리나라가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어떤 선진국보다도 화재 안전에서는 상당히 높은 수준에 있습니다. 사실. 그렇군요. 예. 일본이라든지 또 일단 미국처럼 재난 선진국 이런 나라에서의 화재 발생 건수, 발생 비율, 또 사망자의 어떤 이제 발생 숫자 이런 것들을 봤을 때는 우리나라가 훨씬 그거보다는 적거든요. 네. 한편으로 소방 활동적인 측면에서도 보면 소방관의 숫자 이런 것들로 그 나라의 이제 소방력이 어느 정도 되는지를 보는데요. 우리나라가 한 불과 10년 전만 하더라도 소방관 한 명이 담당해야 되는 국민들 숫자가 1,200명 정도 됐거든요. 그러니까 일당 1,200명을 안전을 지켜야 되는 그런 수준이었는데요. 네. 최근 10년 동안 지속적으로 소방관들을 확충하고 더 많이 뽑으면서 지금은 한 800명 안쪽으로, 그러니까 그만큼 많이 줄어드는 거죠. 이런 800명 정도의 수준은 사실 일본이라든지 뭐 미국 이런 나라들보다도 훨씬 더 적은 숫자입니다. 그렇군요. 그런 면에서 나름 좀 자부심도 느껴집니다만 여전히 자나깨나 불조심. 앞으로 화재를 막기 위해서 정말 제도나 교육도 할 일이 많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소방 관련 법도 계속해서 새로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이영주 교수님과 함께 21대 국회에서 어떤 법들이 통과가 됐는지 자세히 한번 들여다보도록 하죠. 자, 오늘의 주제 어떻게 잡았죠? 네, 응답하라 21대 국회. 21대 국회가 응답한 통과법 주제는요. 완벽 차단, 작은 불씨 하나까지 잡는다. 바로 소방 관련 법입니다. 그렇군요. 이게 매년 소방 관련 법들은 손댈 곳들이 또 있다고 합니다. 과연 21대 국회에서 통과된 법 중에는 어떤 법을 가장 주목해서 봐야 할까요, 교수님? 네, 뭐 21대 국회에서는 사실 여러 분야, 소방에도 상당히 다양한 분야가 있거든요. 현장 활동도 있고 행정도 있고 여러 가지 시설에 대한 기준들 이런 것들도 있는데요. 이런 것들의 전 분야에 걸쳐서 상당히 많은 부분 개정이 이루어졌습니다. 그 중에서도 이제 가장 주목할 부분들은요. 기존의 소방법 체계가 전체적으로 좀 많이 바뀌었습니다. 기존에 이제 소방시설 설치 유지에 관한 법률,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들이 소방시설법과 예방법 이렇게 두 가지 법으로 사실 이제 새롭게 개정이 되면서 법령의 체계를 조금 더 잘 갖추고 또 이런 부분들을 좀 체계화하는 그런 과정들이 있었습니다. 그 이외에 또 이제 또 화재 조사라든지 또 기타 여러 가지 안전에 관련된 기준들도 거기에 더불어서 보강이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이 화재 조사법, 화재 예방법, 그리고 소방 설치법 중심으로 지금부터 저희가 키워드를 통해서 하나하나 살펴볼 텐데요.
자, 첫 번째 키워드 소개해 주시죠. 네. 첫 번째 소방 관련 법 키워드는 돌다리도 두들겨보는 지혜, 소방화재 조사법입니다. 자, 일단 뭐 화재 예방의 기본, 기리 씨 뭡니까? 화재 예방의 기본은 먼저 불조심이죠. 그러니까 그 조심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일단은 가스 밸브를 잘 확인하라. 야, 정말 세세하게 들어간다. 가스 밸브 잘 잠궈야지, 그렇죠? 네. 그리고 불을 두려워하라. 불을 두려워하라. 네. 물과 친해져라. 물과 친해져라. 맞습니다. 다 일일이 맞는 말이에요. 네, 맞습니다. 그 정도로 정말 예방, 무조건 2번, 3번 살피는 게 중요할 텐데. 네네. 자, 소방 화재 조사법. 네. 핵심 내용을 한번 짚어주세요. 네, 화재 조사에 대한 그런 기본적인 사항은 이전에도 소방기본법에 규정이 되어 있었지만요. 구체적으로 다뤄야 될 사안에 대해서는 법적인 근거가 마련이 되어 있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화재 조사법이 제정이 되게 되었고요. 지난 2022년에 시행이 되게 되면서 소방관서장 주관으로 화재 조사 전담부서, 화재 원인 분석, 그리고 대형 화재 시 화재 합동조사단 구성 운영, 전문 인력, 시설을 둔 화재 감정기관 지정 운영 등 국가 지자체의 주도하에 화재 조사 제도를 마련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제조물 화재와 같이요, 국민들 입장에서 그 화재 원인을 규명하고 조사하는 것이 어려운 그런 경우에, 그리고 대규모 복합 화재의 경우에 분석이 필요하다고 한다면 대통령령 지정 기준에 부합한 화재 감정 기관에서 전문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해두었습니다. 화재 조사 전담부서, 조사단 이렇게 말씀하시니까는 이게 마치 화재 CSI가 생긴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네, 맞습니다. 실제로 지금 현재에도요, 각 소방서별로 또는 시도 본부별로 또 가장 상위 기관인 소방청에서도요, 화재 조사를 전담하는 팀들이 있고요. 사실 무엇이든지 뭔가를 하기 위해서는 그 원인들이 대부분 정확하게 확인이 돼야 그 다음에 여러 가지 활동들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법으로도 이러한 활동들을 명확하게 할 수 있게 보장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포인트는 소방서장에게 이 화재 조사 권한이 주어졌다. 이제 이러한 화재 조사들을 진행을 할 때 현장에 대한 보전이라든지 또 증거물에 대한 보전, 이런 것들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필수적인데, 이런 것들을 명시적으로 정확하게 통제할 수 있다는 부분들의 법률적 근거가 좀 부족했었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권한들을 소방서장이라든지 소방본부장한테 줘서 확실히 이런 부분들을 통제를 하고 또 조사를 할 수 있게끔 하는 여건들을 갖추겠다라고 하는 권한을 부여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작년 화재 건수가 소방청 자료를 보니까요, 38,857건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2022년에 비해서는 한 3% 정도 줄어든 수치고요. 인명피해가 2,488명인데 이게 이제 일일이 조사를 하려면 굉장히 좀 어려울 것 같아요. 보통 일이 아닐 것 같거든요. 어떤가요? 네, 그렇죠. 사실 1년에 말씀하신 대로 한 해 동안 우리나라 전체에서 발생하는 화재 건수는 약 한 37,000건에서 한 4만 건 정도, 그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거든요. 근데 이거는 사실 소방에서 공식적으로 집계된, 이런 소방대가 직접 출동한 화재 건수고요. 그 위에 이제 뭐 신고 안 된 이런 화재들도 그보다는 더 많이 있겠죠. 근데 단순히 산술적으로 본다면 이렇게 한 하루 평균 100건 이상씩의 화재가 발생을 하고 100개 이상의 화재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사실 화재 조사를 담당하는 소방관들이 각 서별로 있습니다만 힘든 일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야, 그렇군요. 근데 돌이켜보건데 우리 어린 시절에는 뭐 불장난이다, 불놀이다 해서 굉장히 부모님께 혼난 기억 대부분 있으실 거예요. 특히나 뭐 얼마 전에 정월 대보름 때는 예, 쥐불놀이 같은 거 어렸을 때 많이 했거든요. 깡통에다 해서 막 돌린다고. 근데 그게 이제 뭐 볏짚단에 옮겨 붙는 일부터 어렸을 때 뭐 그런 기억들이 있어요. 아찔했던 순간들이. 저는 뭐 성인이 되어서도 네. 공연을 하다가 오. 그러면 안 됐지만은 네. 이제 제가 담뱃불을 이제 붙여주는 장면이 있었는데, 네, 극 중에. 네. 관객들도 웃기고 이분도 웃기고 싶은 생각에 라이터불을 이제 조작해서 굉장히 크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확 크게 넣어. 깜짝 놀래요. 어. 네. 이제 앞머리에 불이 붙어가지고 어. 이제 앞머리가 탔었던. 아, 지나친 좀 욕심이. 기억이네요. 미안합니다 오히려. 아, 야, 지나친 욕심이 또 큰 화를 부를 뻔했네요. 많은 분들이 화재가 불이 나면 우리가 불이 어떻게 커질 것이다, 네. 어떻게 확산될 것이다, 이런 것들을 충분히 예측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지만 사실 일반인들이 아시는 것과 불이 이제 확산되는 이런 성상들은 좀 달라요. 그래서 처음에는 굉장히 천천히 타다가도 어느 순간 급격하게 화재가 커지면서
순식간에 나한테까지 불이 오기 때문에 그래서 이러한 화재에 대한 부분을 아까 불을 두려워하라 도입에서 말씀하셨지만 정말 화재라고 하는 것들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빠르게 또 더 위험하게 우리한테 다가온다라는 걸 꼭 명심하셔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교수님께서 보시기 야 이건 진짜 황당한 화재 사건이다라는 것도 있을까요? 네, 지금 이제 앵커님하고 이제 김기일 선생님이 얘기해 주신 이런 사례랑 유사한 사례들이 있는데요. 많이 기억하실 거예요. 2018년도에 경기도 고양시에 석유 저장시설 저류조에서 네. 불이 난 적이 있는데요. 이 당시에도 화재 원인이 굉장히 좀 예상외로 생각지 않은 부분이었는데 상당히 멀리 떨어진 공사 현장에서 외국인 노동자분께서 풍등을 날렸는데 이 풍등이 굉장히 먼 거리까지 날아오면서 이 석유 저류 시설에 떨어지게 된 거죠. 웬일이요? 네. 아. 그래서 이 석유 저류 시설의 바깥쪽 부분에서 불이 옮겨 붙으면서 대형 화재로 이어져서 아마 그 당시에 며칠 동안 이 석유가 탔던 이런 사례들도 있고요. 예, 또 아까 공연 중에 화재 말씀하셨는데요. 사실 외국의 캐나다에서 발생한 이제 공연장이 있었는데 콘서트장이었거든요. 네. 여기서 이제 락밴드가 막 이제 연주를 하고 있었단 말이죠. 근데 여기서 실제로 불이 납니다. 공연장에서 전기적인 요인에서 불이 나는데 많은 분들은 그게 공연의 어떤 연출로 이해를 하셔서 장치. 퍼포먼스 더 소리를 지르고 더 너무 좋아하시는 또 거예요. 락 콘서트면 그러다 더 그랬을 보니까 것 같아요. 실제 불인데도 불인지를 모르시고 계속 공연을 사람들이 도망도 안 가고 이런 상황들이 더 위험할 뻔했었던 이런 사례들도 있습니다. 정말 너무 무섭네요. 네. 예. 근데 교수님, 공정하고 정확한 조사를 통해서 작성된 화재조사 보고서의 역할은 매우 중요할 것 같은데요. 네. 이 법 시행 이후 실제로 화재조사법 효과가 나타나고 있나요? 지금 이제 뭐 시행이 얼마 되진 않았습니다만 그 전에 화재 조사보다는 훨씬 더 좀 긴밀하고 좀 정확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토대가 되긴 했습니다. 작년 3월에 발생했었던 대전의 이 한국타이어 제2공장이 굉장히 큰 화재가 나서 공장 전체가 소실되는 이런 상황들이 있었는데요. 그런 것들에 대한 조사들이 최근에 이제 진행이 돼서 여기에 맞는 뭐 원인이라든지 또 현장의 상황들 또 여러 가지 법 제도적인 부분들의 검토를 거쳐서 제도 개선에 관련된 부분을 지금 정리 중이거든요. 거기에 저도 참여를 해서 같이 이런 여러 가지 검토들을 하고 조사를 진행했습니다. 이렇게 왜 잘못되고 무엇이 문제 있는지를 잘 들여다보고 정확하게 보는 게 좋은 정책과 좋은 법 제도의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사실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고 이런 화재조사법이 이렇게 강화되고 또 명확해짐으로써 이런 기능들을 좀 더 충실하고 적극적으로 실현할 수 있을 거다 생각이 됩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형 공장 화재 중에서 하나를 꼽자면 이천의 한 익스프레스 물류창고 공사 현장 피해를 빼놓을 수가 없잖아요. 당시 이제 문제는 단열재였다, 뭐 이런 보도도 있었고, 그래서 아마 건축법 개정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 당시 이제 한 익스프레스 공사 현장이었거든요. 사실 물류창고의 공사 현장, 짓고 있던 공사 현장이었는데요. 이 당시 이제 화재가 발생해서 38명의 이 작업자분들이 이제 사망을 하는 굉장히 대형 사고였었는데요. 이 당시에 문제가 됐던 것들은 이제 지하 부분이 사실은 이제 물류창고 중에서도 냉동창고로 이렇게 이용하기 위해서 거기에 이제 우레탄 폼을 이용한 단열재들을 도포하게 되는데 그 두께가 거의 20-30cm 이상으로 이렇게 두께로 그 안에 이제 뿜칠을 하게 되거든요. 근데 여기에 이제 불이 어떤 이유로서 이제 옮겨 붙으면서 굉장히 빠르게 또 연소 확대가 되면서 그렇게 이제 많은 피해를 발생하게 됩니다. 다만 이제 여기서 이제 건축법상에서는 사실 이렇게 이제 단열재에 대한 부분들 규정도 사실 문제였습니다만 그 당시에 또 샌드위치 패널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복합 패널이라고 하는 이 패널에 관련된 부분들의 문제도 같이 얘기가 됐었거든요. 이런 부분들도 좀 더 성능적으로 좀 강화를 해야 되겠다라고 해서 그 당시에 이제 건축법을 개정해서 이러한 이제 재료 규정 한마디로 이제 복합 패널에 대한 성능을 이전에는 하나의 부재로서 얘가 성능이 있으면 오케이 이렇게 됐는데요. 지금은 겉재료, 속재료 이런 것들을 다 개별적으로 다 성능을 갖춰야지만 되고요. 또 한편으로 이렇게 성능을 인정받은 제품이 현장에서 이제 적용이 된다 하더라도 현장에서 제대로 품질 관리가 되는지 이런 것들도 확인할 수 있는 품질 인정 제도도 지금 제도화에 대해서 운영을 하고 있어서요. 생산이라든지 시공 또 관리적인 측면에서의 이 기준들은 강화가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야, 그와 더불어서 정말 이 공장에서의 화재가 좀 많이 줄기를 좀 바라는 마음이고요. 자, 계속해서 두 번째 키워드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완벽 차단, 작은 불씨 하나까지 잡는다. 두 번째 소방 관련 법 키워드는 화재 예방 쉴 틈 없이, 소방 점검 빈틈 없이 화재 예방법과 소방시설법 전부 개정입니다. 이 화재 예방법과 소방시설법을 둘로 나누게 된 건데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예, 사실 과거에는 이런 두 가지 법으로 나뉘기 전에는요, 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이름도 굉장히 네. 길죠. 사실 이 법 안에 화재 예방에 관련된 부분들과 소방시설에 관련된 부분들이 함께 담겨 있다 보니까 사실 법이 굉장히 어렵고 복잡해지는 상황들이 됐죠. 오히려 이제 화재 예방적인 어떤 활동이나 여러 가지 조치에 대한 부분들을 하나로 묶고 또 건축물에 적용되는 소방시설에 관련된 기준들을 하나로 묶어서 이렇게 두 가지로 조금 더 명확하게 구분을 해놓게 되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법의 핵심 내용 임 변호사가 좀 정리를 해주신다면요. 네, 맞습니다. 화재 예방 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 무려 17년 만에 전면적으로 좀 개편이 됐다고 볼 수 있는데요. 먼저 화재 예방법부터 살펴보자면요. 화재 안전 영향 평가, 건설 현장의 소방 안전관리자 의무 선임, 화재 안전 문화 조성 등 기본적으로 화재 예방을 위해서 취해된 조치들에 대해서는 이 화재 예방법에서 규정을 해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방시설법도 이제 새로 만들어졌는데요. 건축 허가동의 강화, 승용차 5인 이상 소화기 의무화, 그리고 소방시설 지자체 점검 제도, 그러니까 건축물의 용도에 따라서 소방시설 설치 기준 그리고 관리 사항을 정해둔 그런 기술법이다, 이렇게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화재 안전 영향 평가가 보니까 2023년에 처음 시행이 됐더라고요. 그 대형 화재 등에 대해서 이제 화재 발생 원인을 종합적으로 조사를 하고 이걸 통해서 뭐 관련 법령이라든지 정책 같은 것들을 개선하기 위한 또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토록 한 건데, 교수님, 이 화재 안전 영향 평가제 얼마나 중요하고 왜 중요한지 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1차적으로는 화재 상황에 대한 어떤 화재 조사들이 이루어집니다만 대형 화재인 경우에는 이게 단순히 그 현장의 문제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사회적인 문제,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더 종합적으로, 이를테면 소방법만 강화해서는 안전해질 수 없기 때문에 건축법도 또 혹은 또 여기에서 산업안전에 관련된 법도 또 이를테면 고용노동에 관련된 법, 이런 것들을 포괄적으로 여러 다방면의 문제점들이 있는지를 좀 더 통합적으로 봐서 이런 것들을 각 부처별로 여러 가지 제도 개선에 활용하기 위한 어떤 하나의 제도를 상시적으로 만들어놨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앞서 설명드린 이제 한국 타이어 화재 작년에 발생했던 이런 경우도 그 당시에 불이 났을 때 그 인근 지역에 바로 KTX의 선로가 있었어서 KTX 운행들도 사실은 잠시 이제 운항을 못하는 상황들도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또 그리고 이렇게 불이 크게 나다 보니까 인근 주민분들도 오히려 이제 이런 연기에 의해서 피해를 입는 이런 상황들이 발생하니까 이게 단순히 불을 화재 소방 쪽에서만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여러 환경적인 요인이나 다른 위험들로도 확산될 수 있으니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좀 더 우리가 대책을 세우자라고 하는 관점에서는 큰 의미가 있다 생각이 됩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또 하나의 주요 핵심이 그겁니다. 건설 현장에 소방안전관리자를 두자. 이 소방안전관리자의 역할이라는 것이 쉽게 말해서 저희가 심판처럼 생각하면 되는 걸까요?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자, 지금 그거 안 돼요? 뭐 이렇게 좀 현장에서. 이 심판이라고 보면 좀 너무 좀 엄격할 것 같고요. 예. 한마디로는 약간 제가 그런 표현으로 보면 약간 코칭 스태프 같은. 예를 들면 잘 되기 위해서 이런 것들을 항상 관리해주고 또 노력하게끔 해주는 이러한 역할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분들이 사실은 이제 건물의 소방 시설을 관리한다거나 그 안에 거주자분들의 어떤 피난의 안전에 관련된 부분들, 화재 예방에 관련된 부분들, 이런 것들을 다 이분이 맡아서 하게끔 이렇게 이제 지정을 하고 있는데요. 다만 문제는 공사 현장 같은 경우는 아직 건물로서 완벽하게 지어진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예. 이렇게 소방시설 관리자를 두게끔은 하지는 않고 있었던 거죠. 근데 최근에 많이 이제 화재들이 공사 현장에서 많이 발생을 하고 또 발생했을 때 인명피해나 또 피해가 굉장히 또 커지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을 착안해서 그러면 아직 완공된 건물이 아니더라도 뭐 공사 현장에 이 안전관리, 화재 안전관리를 위해서 이런 소방안전관리자를 두어라라고 이렇게 이제 지정을 하게 된 거죠. 또 공사 현장 같은 경우는 그때그때마다 현장 상황이 바뀌기 때문에 대피하는 이런 경로들도 그때그때마다 바뀌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에 대한 관리도 이분들이 다 하시게 됩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전에는 특정 대상물만 이 소방 안전 관리자를 뒀는데 이제 건설 현장에도 의무적으로 둬야 한다. 굉장히 잘 된 일인 것 같습니다. 네, 예. 그렇습니다. 또 같은 날 통과된요. 소방시설법 전부 개정에 따라서 시설 관계인에게도 소방시설 관리 의무가 부과가 되게 되었는데요. 이분들의 역할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교수님? 이 소방법을 들여다보면 우리한테는 좀 생소한 관계인이라는 이런 용어가 좀 많이 나오는데요. 이 관계인은 쉽게 설명드리면 집의 소유자, 한마디로 집주인이 되겠죠. 네. 그리고 또 건물을 관리해주는 관리인, 그리고 또 실제로는 여기를 점유해서 사용하는 세입자, 이런 분들이 사실 관계인으로 이제 불려지게 됩니다. 그러면 이 관계인들이 과연 소방에서 어떤 역할을 하느냐? 이 관계인 분들은 화재안전관리자로서
내가 이런 것들을 관리를 할 수 있다. 교육을 받으셔서 자격을 받게 되면 이런 관리에 대한 부분들을 직접 맡아서 하실 수도 있고요. 또 소규모 건축물 같은 경우는 자체 점검이라고 해서 건물을 주기적으로 법에서 점검을 하게끔 하고 있는데 그런 점검도 직접 하실 수가 있게 됩니다. 다만 문제는 이제 이런 관계인 분들이나 이런 분들이 다소 이런 부분들을 전문성이 떨어지거나 또 적극적으로 잘 안 하실 수도 있잖아요. 네. 예를 들면 뭔가 많이 고쳐야 되고 막 이러면 야 이거 내가 지적하고 내가 돈 들여야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이제 부담을 가지실 수 있으니까 그냥 적당히 하고 잘했다고 하지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이제 관계인들이 점검을 하거나 여러 가지 역할들을 하실 때 이런 부분들을 좀 더 꼼꼼히 명확하게 하실 수 있게끔 책임성을 조금 더 강화하는 이런 부분들이 이루어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 역시도 얼마 전에 네. 소방 점검 나오셔가지고 설치 딱 이렇게 둘러보시고 네. 소화기도 교체해주고 가셨어요. 네. 소화기 어디 있는지 아세요? 댁내에? 네, 저희 집 신발장 쪽에 있습니다. 그래요? 전민기 팀장은 알아요? 신발장 안에 있습니다. 요새 대부분 신발장 안에 있던데요. 우리는 베란다에 네, 있는데. 근데 신발장 안에 두시는 것보다는 가급적이면 직접 보이는, 눈에 띄는. 왜냐하면 위급한 상황에서는 눈에 바로 보여야 쓸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신발장 안에 놓으면 그걸 또 열고 꺼내서 써야 되는 또 그리고 네. 사실 우리가 항상 눈에 보여야 오고 가면서도 제가 제대로 작동이 되나 관리에 대한 부분들 조금 더 수월하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눈에 잘 보이는 곳 그렇게 두시는 것이 가장 좋겠습니다. 저 오늘 집에 가자마자 소화기 꺼내갖고 좀 잘 보이는데 내놔야겠다 이런 생각이 그러니까요. 들었어요. 저도 예. 질문 주시니까 갑자기 딱 떠오르지가 않는 거예요. 어디에 뒀는지, 그죠? 분명히 봤던 건 갔는데 네네. 맞아요. 생각해보니까 신발장 안에 넣고 네. 그 위에 우산이나 이런 걸 덮어둔대요. 저희 소방시설법 전부 개정에서 저는 귀에 딱 들어오는 게 네. 차량용 소화기 설치 의무예요. 아. 그래서 사실 궁금한 게 여기 계신 분들은 다 차량에다가 이 소화기를 하나씩 가지고 계신가요? 그건 또 모르는 모르겠어요. 일이네. 그래서요. 차량용 소화기가 예. 세차 사면 있나요? 아직까지는 딜러가 안 챙겨준 것 같은데? 네, 아직까지는 새 차 사셨을 때도 아마 이 소화기를 직접 받으신 분들은 그렇게 많지는 않으실 네. 것 같아요. 예. 네. 네. 사실은 우리나라에서 사실 차량에서 화재가 발생하는 건수가 의외로 굉장히 많습니다. 1년에 한 4천 건 가까이 되는데요. 4만 건 정도의 화재가 나는데 그중에서 차량에서 발생하는 게 4천 건 가까이 된다면 거의 10번 중에 한 번은 자동차에서 불이 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의외로 불이 많이 나고 있기 때문에 초기 대응할 수 있게끔 소화기 비치 의무를 법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또 여기서 중요한 건 내가 소화기가 있으니까 차에서 불났을 때 나는 불을 확실히 끌 수 있어 라고 물론 자신감을 가지시는 건 좋겠습니다만 처음에 불이 났을 때 소화기를 사용해서 불이 꺼지지 않는 상황이라면 지체 없이 차량을 멈추시고 빨리 대피를 하시는 게 더 중요합니다. 계속 그걸 끌려고 시도하시다 보면 오히려 차량에서 탈출하지 못하는 상황이라서 본인이 더 위험할 수가 있기 때문에 대피 후에 안전한 곳으로 가서 신고하는 것들 또 이런 과정에서 뒤에서 오는 차량들에 의한 2차 피해 이런 것들을 항상 유념하시면서 차량 화재에 대처를 하셔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네. 이제 보니까요, 5인용 이상 승용차, 그 다음에 승합차, 화물차, 특수자동차 이것들이 이제 소화기 비치 대상이더라고요. 올해 12월부터 이제 시행이 되니까 미리미리 좀 준비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교수님 아까 우리 소방 시스템이 굉장히 그 높은 수준이다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해외 소방 시스템에서 좀 더 주목해 볼 만한 점, 저런 점은 우리도 좀 가지고 오면 좋겠다 이렇게 좀 보시는 부분이 있으세요? 네, 사실 뭐 여러 가지 것들이 있는데 소방 행정이나 제도적인 측면에서는 외국 영화 같은 거 보시면 소방대들이 막 급하게 출동하면 앞에 차 막고 있으면 차들도 막 소방차로 밀고 네, 가기도 네, 하고 네. 또 이를테면 소방 호스를 전개하는데 차가 걸리적거리면 유리창도 막 팡팡 네, 깨서 네, 네, 글로도 맞습니다. 이렇게 적극적인 소방 활동들을 다 보장해주고 있거든요.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사실은 이렇게 현장에서의 소방 활동의 여러 가지 장애 이런 것들을 이제 조치할 수 있는 이런 법적 근간들은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민원이라든지 또 이를테면 언론의 또 질타라든지 이런 것들에 자유로울 수가 없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시행하지 못하는 한계가 지금 현실에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제도가 따라줘야 된다기보다는 이렇게 현장 활동에 대한 부분들을 인정해주는 사회적 분위기 또 이런 부분들에 힘을 실어주는 것들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많은 분들이 소방관 굉장히 훌륭하시고 또 남을 위해서 봉사하는 굉장히 좋은 직업이라고 다들 이렇게 박수를 치시면서도 이런 것들이 본인의 이익과 상충되는 상황이 생기면 그건 또 전혀 다른 얘기거든요. 심지어는 불이 나서 집에 들어가기 위해서 집 문을 강제로 뜯고 가서 화재를 진압한 이런 소방관들한테 우리 집 문 강제로 뜯어냈으니까 배상해달라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단순히 뭐 어느 순간에 갑자기 바뀐다기보다는 이런 제도나 기술이 발전함에 따라서 또 여기에 맞춰서 우리 국민들의 어떤 여러 가지 인식이나 사회적 분위기도 점차 나아질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전 그런 속담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물에 빠진 사람 구해줬더니 내 보따리 내놓으라고. 네.
한다는 뭐 그런 와, 속담처럼 정확한 비유네요. 불법 주정차 차량을 그럼 소방차가 피해갈 수는 없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사실 그런 부분들도 사실 주정차 차량이 있을 때 출동에 꼭 필요해서 출동을 하는 과정에서 뭐 접촉사고라든지 혹은 또 주정차되어 있던 차량을 뭐 일부 손상을 했다고 한다면 사실 이런 것들은 당연히 활동에 필요한 영역이었음에도 네. 불구하고 내가 그때 그 차를 왜 들이받을 수밖에 없었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소명하고 확인해서 인정받는 절차들도 사실 어떻게 보면 소방관 분들한테는 그것 자체도 부담이거든요. 그러겠네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을 조금 더 폭넓게 작전 활동상의 어떤 여러 가지 포괄적인 범주에서 뭐 면책을 해주는 이런 부분들도 조금 더 적극적으로 검토되고 활용될 필요가 있다 생각이 듭니다. 사실 우리 예전에 정말 뭐 꿈이 뭐냐 그러면 뭐 대통령부터 이제 쭉 내려오거든요. 그 중에서 또 가장 많은 것이 이제 소방관도 있었습니다만. 네. 그 보니까 우리나라에서 가장 존경받는 직업 1위가 바로 소방관. 소방관이군요. 아이러니하게도 우리나라에서 또 최고 기피 직종 중 하나가 바로 또 이 소방관이에요. 야, 존경받으면서 또 기피하는. 네.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이제 존경도 중요하지만 거기에 맞는 처우도 해드려야 되지. 그리고 이분들이 사실은 겪고 있는 여러 뭐 PTSD 이런 것도 또 국가가 나서서 좀 관리를 해드려야 되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이 들어서 이제는 정말 존경과 함께 더불어서 가장 선호하는 직업 1위로도 좀 이 소방 공무원이 자리를 잡았으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맞습니다. 기리 씨는 어렸을 때 꿈이 뭐였어요? 저는 이제 친구들의 화해의 불을 꺼주는 웃음의 소방관이었습니다. 야, 진짜. 갑자기 근데 화가 날라고. 왜 화가 날라고 했지? 아, 진짜 오늘 굉장히 그럼 또 기리 씨에게도 뜻깊은 날이었을 것 같은데 오늘 그 함께 하신 소감이 좀 어떻습니까, 기리 씨? 교수님 덕분에 우리나라가 생각보다 화재 예방에 있어서 조금 우수한 나라구나 그런 생각이 들면서 조금 안정감이 좀 생기는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고 소화기수가 집에 어디 있는지 야, 순간 몰랐는데 너무 놀랐었거든요. 한 번 더 생각할 수 있는 또 좋은 시간 됐었던 것 같습니다. 네, 저 아이들 어렸을 때 이제 막 말 좀 알아듣기 시작하면 제일 먼저 가르치는 게 그거잖아요. 아 뜨거. 아 뜨거부터 가르치게 되잖아요. 네네네. 그러니까 우리 모든 국민들이 사실 예비 소방관처럼 그런 마음가짐을 가져야 될 것 같아요. 뜨거운 거 조심하고 불 조심하고 그래야지 나의 생명, 남의 생명 그리고 모든 재산 지킬 수 있으니까요. 교수님이 많이 연구도 해주시고 많은 정책들 연구해 주셔서 좀 안전한 대한민국, 불 걱정 없는 대한민국 만들어주시길 저도 응원하겠습니다. 예. 진짜 시대에 발맞춰서 이 소방 관련 입법도 계속해서 좀 바꿔 나가야 할 부분이 많을 것 같은데요. 국회에게 바라는 점이 있으시다면요? 네, 사실 어떻게 보면은 모든 규제로서 안전을 다 해결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우리가 최소한으로 갖춰야 되는 어떤 안전에 대한 부분들은 규제가 꼭 필요한 부분들이 있거든요. 꼭 필요한 규제로서 이런 부분들을 법으로 제도화하는 것들에 대한 노력들을 좀 더 잘 해주셨으면 하는 기대가 있고요. 또 한편으로는 또 이런 것들도 있습니다. 사실 너무 급하게 많은 국민들 요구가 있다 보니까 세심하게 살피지 못하고 급하게 이제 법을 만들다 보니까 막상 시행해 보니까 또 실제로 이런 것들이 현장에서 이런 실효가 있나 이런 법들도 사실 또 없지 않거든요. 저희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이런 농담들을 하거든요. 법을 하나 만드는 것보다 법을 하나 없애는 노력이 10배는 힘들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특히 또 안전에 관련된 규정들은 한 번 만들어 놓으면 이걸 다시 물르기가 더더욱이 어렵습니다. 정말 다각도로 또 국민들의 생활에 또 안전에 여러 가지 것들에 문제가 없는지를 잘 살피는 그런 좀 해안과 또 이런 여러 가지 노력들이 좀 필요해 보입니다. 또 한편으로 아까 김기리 선생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보다 훨씬 위험한 나라가 절대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감을 가지시라.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우리가 자신감이 있고 잘 돼 있기 때문에 아무것도 하지 말아라 라는 얘기가 아니라 잘 돼 있으니까 우리가 노력만 한다면 충분히 더 안전하고 또 우리가 안심할 수 있는 나라가 될 수 있을 거다라는 부분들을 꼭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맞습니다. 우리 교수님께서 앞으로도 우리 안전과 생명을 지키는 일에 늘 앞장서 주시길 또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교수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법을 몰랐다고요? 아니면 법을 잘못 알고 계셨다고요? 제대로 법 읽는 방법을 알려드리는 시간입니다. 법 읽어드립니다. 오늘 또 법을 읽어드려야 되는데 요즘에는 뭐 집에서 물건 구매 굉장히 쉬워졌잖아요. 홈쇼핑 아니면 뭐 인터넷 쇼핑 이제는 해외 직구까지 한번 해보신 적 있으세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사실 해외 직구 하려면 되게 어려웠어요. 맞습니다. 뭐 해외에다가 하면 거기에 또 주소 만들어가지고 뭐 하해갖고 거기다 받아서 하는 경우도 있었는데 요새는 사실은 그냥 택배처럼 워낙 빨리 오니까 맞아요. 이 뭐 직구가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네, 근데 빨리도 빨리인데 저는 가격에 많이 놀라요.
가격도 저렴한 것들이 좀 있고. 너무 저렴한 거. 뭘 사보셨길래 그렇게. 뭐야, 전등을 하나 샀는데 네. 상태도 너무 좋은데 너무 이쁘고 너무 싸요. 자, 근데 이제 물건을 그렇게 너무 싸다 보니까 내가 구매를 해서 되파는 경우도 있다. 맞아요. 근데 이렇게 재판매를 목적으로 이제 제품을 사가지고 다시 이제 파는 분들 리셀러라고 하는데 네네. 재판매하는 이 리셀 소비 문화가 하나의 또 재테크 수단으로 주목을 받으면서 리셀테크라는 신조어도 사실 생겨났습니다. 네, 리셀 열풍. 이게 뭐 리셀러라는 게 우리가 흔히 아는 소매업자는 또 아닌 거잖아요. 그죠? 네네. 자, 그렇다면 과연 물건을 사서 되파는 이런 것들이 합법일지 불법일지 오늘 사연을 통해서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이 박스 접기라는 게 말이지, 우리 집안 대대손손 살림 미천이야, 살림 미천. 아이고 살림 미천 좋아하시네. 내 손 보여? 이 박스 접다가 지문이 다 없어졌어. 아빠, 지금 우리 집 상태가 보여? 이게 사는 거야? 아빠, 대체 삶에 대한 계획이 있어? 우리 세상에서 가장 완벽한 계획이 뭔지 아나? 바로 무계획이야, 무계획. 아빠, 엄마, 그렇게 무계획으로 살면 이 반지하에서 절대로 못 벗어나요. 그래. 그래서 우리 식구로도 모자라서 사돈의 팔촌까지 친척들 이름은 싹 다 빌려서 해외에서 저 많은 물건 사가지고 대체 뭘 하겠다는 건데? 아, 엄마 몰라? 다시 돈 더 받고 파는 거잖아. 깨똑, 깨똑. 삼그리 TV 연도는 애누리 대신 무료 택배 가능? 깨똑깨똑. 컴 모니터 몇 인치? 마우스, 서비스템. 막가루 믹서기 어디 거? 진짜 새 거? 택배비는 반값 콜? 깨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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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깨똑. 이거 보세요. 우리 부자 되는 거 이제 얼마 남지 않았다니까요. 아들아, 아버지는 네가 자랑스럽다. 아버지, 저는 이게 범죄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내년에 반드시 이 반지하에서 탈출할 겁니다. 아들, 너는 또 계획이 다 있구나. 이거 왜 함부로 해외 상품을 되팔았습니까? 이거 불법인지 몰랐어요? 불법이요? 경찰님, 리셀 테크 몰라요? 리셀은요 정당한 경제활동이라고요. 저 아실는지 모르겠는데 그 우라들은 아주 그 계획적인 사람입니다. 그래요. 그 계획적, 세금 안 내려고 온 집안 사람들 다 모아가지고 물건 사서 그 계획적으로 불법 거래하셨다고요. 아니 불법 거래라뇨. 다 집에서 쓰려고 샀더니 남아서 그냥 중고 거래한 거예요. 그 어머님이 말씀해 보세요. 이거 다 쓰려고 샀습니까? 그것이 저는요, 저희 아들이 하라고 해서 그냥 한 거에 불과하고요. 이 아들이 하라면 해야 돼요. 이 덩치 좀 보세요. 제가 뭐 할 수가 없었어요. 이제 손절을 하고 있어. 아들아, 너의 다음 계획은 뭐니? 계획이 다 있겠지? 송강호 씨가 특별 출연해 주셨네요. 잘하네요, 진짜. 예. 아니, 성대모사를 진짜 못하는 코미디언인데 예. 여기서 많이 하게 되니까 많이 해야 느낌 많이. 비슷해요. 느낌 비슷했어요, 진짜. 많이 속상이시더라고요. 송강호 씨도 많이 속상해 하실 것 같은데. 자, 과연 우리 아들에겐 이 상황 다음 계획도 있을지. 오. 근데 리셀러가 지금 사실 너무 많거든요. 예. 지금 이 사연을 보고 굉장히 놀래시거나 이게 왜 불법인지 그러게요. 이렇게 의아하신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요. 내가 좀 싸게 저렴하게 구매해서 그거에 조금 더 해가지고 재판매를 했다. 이게 실제로 일어난 일이죠? 그렇습니다. 이제 A 씨는 본인이 직접 사용할 미화 200달러 이하의 미국 수입 물품에 대해서 수입 신고를 생략을 할 수가 있죠. 그리고 관세, 부가세가 면제되는 점을 악용해서 부모 등 가족 명의로 다량의 물품을 나눠서 수입을 했는데요. 2015년 8월부터 2016년 11월까지 보니까 미국 전자상거래 사이트에서 79차례에 걸쳐서 태블릿 PC, 컴퓨터 주변 기기나 부품, 뭐 TV 이런 거 89개 전자제품, 시가로 한 1,659만 원을 배송대행 업체를 통해서 수입하고서 네. 직접 사용하지 않고 되판 혐의로 지금 재판에 넘겨진 사건입니다. 이거 어떤 처벌을 받았을까요? 이거 지금 사실 따지고 보면은 이분들이 이제 관세를 안 내고서 이렇게 물건을 판 건데 그러면은 이게 밀수 아닌가요? 맞습니다. 이 사건 보니까 당시 1심에서 벌금 250만 원과 추징금 1,659만 원을 선고받았는데요. 이 A씨는 이 판정에 불복합니다. 그러면서 자가 사용 목적으로 이거 물품을 수입을 했고 네. 원심 판결이 너무 무겁다라고 하면서 항소를 했어요. 근데 이제 2심 재판부는 1년 4개월간 무려 89개 전자물품을 스스로 소비해 사용할 수는 없고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에 미사용 새 제품 판매하겠습니다. 라는 글을 게시한 판매점 등을 고려할 때 관세법을 위반할 목적으로 수입을 한 사실이 인정된다라고 하면서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아, 그렇군요. 이거 너무 짧은 기간 너무 많이 샀다. 이거 진짜 네가 다 쓰려고 산 거 아니다. 라고 생각을 한 거죠.
자, 뭐 그동안 산 제품값도 다 추징당하고 오히려 벌금까지 더 내게 된 꼴인데 이게 어떤 법에 근거해서 처벌을 받은 건가요? 바로 이제 관세법 위반입니다. 앞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게 바로 일종의 밀수라고 볼 수 있어요. 세금을 제대로 내지 않고 물건을 들여와서 이익을 보려고 한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관세법상 밀수입죄라던가 관세 포탈죄 등에 해당이 되게 됩니다. 세관 통고 처분을 받거나 아니면은 검찰에 고발이 돼서 형사처벌까지도 가능한 그런 죄인데요. 관세법 제269조 밀수출입죄에서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관세액의 10배와 물품 원가 중 높은 금액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또 제282조 몰수와 추징에 따라서요. 범인이 소유하거나 점유하고 있는 그 물품을 몰수하도록 그렇게 규정을 하고 있거든요. 이 재판부에서도 죄질이 굉장히 좋지 못하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꼭 쓸 것처럼 가장에서 수입 신고 없이 상습적으로 전자제품 등을 들여왔고 그리고 범행을 부인하고 반성을 하고 있지 않다 이렇게 보아서 형사처벌을 하게 된 거죠. 근데 궁금한 게 이 사연 속에 이제 인물은 거의 뭐 100개 가까이 이 물건들을 이렇게 했는데 물건 하나만 이런 식으로 팔아도 문제가 되는지. 왜냐면 이제 당땡마켓 보면은 그 해외 직구 제품인데 미개봉이라고 판다고 하는 그런 분들이 종종 있거든요. 그러게 뭐 예를 들어 진짜 그런 거죠. 신발을 샀어요. 그렇죠? 해외 직구를 통해서 신어봤더니 아이고 내 사이즈랑 조금 안 맞네. 확실히 뭐 해외 사이즈라 그런지 반품할 수도 없고 교환하기도 힘들고 해서 아예 그냥 중고 사이트에 올려야겠다. 그렇죠. 이것도 문제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엄밀하게 얘기하자면 한 번만 그래도 이 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는 거는 맞습니다. 그래요? 합법적으로 되려면 정말 명백하게 중고 제품이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직구를 해서 내 자가 소비 목적으로 샀어요. 그래서 좀 쓰다가 중고로 되팔고 싶을 때는 문제가 안 되겠지만 그 외에 만약에 해외 직구 물품을 재판매하려고 하는데 정말 미개봉 새 제품이다 이렇게 한다면은 당연히 법 위반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그렇다면은 만약 퀴즈를 내볼게요. 내가 직구한 물건인데 되팔고 싶다. 그럼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사실 맨 처음으로 돌아가서 관세, 세금을 내면 될 것 같은데 이게 가능한지도 모르겠고. 맞아요. 그러니까 정식 통관 절차를 밟고 그에 따른 관세를 다 납부하고 팔면은 큰 문제는 없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이제 세금을 낸 물품이라면 어떤 경우든 되팔아도 상관이 없는 건가요? 근데 저희가 예전에 이제 다뤘던 것 중에 이제 뭐 경기장이나 뭐 공연 이런 안표 같은 것들도 있잖아요. 그래서 경기장이나 흥행장 이런 역에서 입장권, 승차권 이런 걸 웃돈 주고 다른 사람에게 되파는 행위. 이건 어떻게 될까요, 기리 씨? 그것도 안표 아니에요? 네, 안표니까 안표잖아요. 처벌받는 거 아닌가? 그렇죠. 맞습니다. 보통 이제 경범죄 처벌을 받는데 예. 근데 이런 규정은 온라인상 판매에서는 허용되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매크로 프로그램 등을 이용해서 통신 장애를 유발시킨 것이 아닌 한은 마땅한 처벌 규정이 없는 상황이고요. 또 자신의 비용과 시간을 들여서 이게 책임화의 상품을 구매하고 판매하는 리셀러는 재판매에 성공하면은 이익인데 재판매에 또 실패하면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손해를 본인이 네네. 또 안아야 되는 거잖아요. 네네. 그래서 이 리셀러 재판매 행위는 자유로운 경제 활동으로 볼 수 있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그래도 이게 뭐 이제 한두 개 파는 것도 아니고 거래 규모가 커지면 내가 정식 업자로 신고를 해서 네. 세금도 내고 뭐 그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바로 그렇습니다. 정확하세요. 만약 6개월 동안 이 통신 판매 거래 횟수가 20회 이상이고요. 거래 규모가 1,200만 원 이상임에도 불구하고 리셀러가 통신 판매업자 신고를 하지 않으면요. 전자상거래법 위반으로 처벌을 받을 수 있고요. 이런 경우 요즘 정말 기승을 부리고 있다고 합니다. 국내에서 구하기 어려운 제품 해외에서 가져왔다고 하면서 리셀러가 팔고 있는데 이게 가짜인 거예요. 아하. 가품인 제품들 광고한 내용과 다른 경우 이럴 땐 어떤 죄로 처벌할 수 있을까요? 이거는 그야말로 사기 행각 아닌가요? 정확합니다. 이럴 때는요 사기죄,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기망해서 재산적으로 손해를 끼쳤잖아요. 사기죄에 해당해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명품 한정판 같은 경우는 진짜 웃돈이 크게 붙잖아요. 네. 그래서 그렇게 파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일종의 안표 같은 병폐가 생길 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심지어는 불공정 약관에다가 리셀 금지 규정을 넣는 오. 유명 브랜드들도 최근에 많아졌고요. 리셀이
합법적 소비 활동이다, 뭐 시장 교란이다, 그리고 시선이 좀 엇갈리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죠. 이게 참 좀 어려운 측면이 있어요. 우리는 자유시장 경제에서 살고 있잖아요. 나는 내 자유의지대로 행동을 할 수 있습니다. 형사처벌을 지지 않는다는 것과 내가 민사적으로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것은 다른 차원의 문제예요. 그러니까 리셀 자체를 금지하고 있는 그런 회사들이 생겨나고 있어요. 대표적으로 나이키입니다. 재판매를 위한 제품 구매는 불가능하다는 조항을 나이키에 삽입을 해두고 있거든요. 근데 이런 방식을 통해서 최대한 리셀을 좀 규제하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야,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자, 오늘도 김기리 평론가의 한 말씀 들어보죠. 네, 김규리 평론가입니다. 계획적인 해외 직구 상품 재판매는 불법, 리셀을 하더라도 합법적인 물품만 팔자우! 네, 알겠습니다. 네. 그러네요, 진짜. 예, 어쩌면 리셀 시장이 이 비대면 시대를 겪으면서 더 커졌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리셀러나 소비자, 또 원 판매자 간에 문제가 없는지 지속적인 모니터링 꼭 필요해 보입니다. 자,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였습니다. 저희는 다음 시간에도 여러분에게 꼭 필요한 법과 함께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우리들의 법, 다음 시간에도 함께해요. 함께해요.